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결혼 딱 1년 만에 이혼한 정희라예요. 30대 중반으로 늦게 결혼해서 아이가 생기지 않아 고민했었는데 오히려 그게 뒤도 안 돌아보고 깔끔하게 돌아설 수 있는 이유가 되었네요. 도가 지나치면 철면피처럼 뻔뻔하다는 말을 하는데요. 저희 전 시어머니를 능가하는 철면피는 아마 이 세상에 없을 거라고 확신해요. 피는 못 속인다고 전혀 아닐 거라 생각했던 전 남편마저 당당하게 물들어가는 모습을 보니 제 정신 건강을 위해 빠르게 손절하는 게 답이라고 생각했네요. 저는 어릴 때부터 엄마와 단둘이 살았어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초등학교 3학년 초까지는 아빠와 함께 세 식구가 살았는데 여름방학 전 부모님이 이혼하면서 엄마를 따라가게 된 거죠. 저희 엄마는 지금 전국에 체인을 둔 미용실 대표인데 맨땅에 헤딩하시면서 스스로 일궈낸 대단한 성과로 제가 정말 존경하는 분이에요. 이혼 사유가 온전히 아빠에게 있을 정도로 아빠는 어린 제 눈에도 한심한 사람이었죠. 한량도 그런 한량이 따로 없었거든요. 세상이 이 모양이 이 꼴이니까 내가 꿈을 펼칠 수가 없잖아. 대한민국에서 인맥, 지역, 학년 빼면 뭐 남는 거 있어? 내가 아무리 잘나면 뭐해. 연줄 하나 없으니 이 모양이 이 꼴인걸. 당신은 너무 잘나고 잘났지만 그걸 펼칠 기회가 없다며 신세 한탄만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러지 말고 어디 인력 소개소라도 나가봐요. 집안에만 있는데 당신이 좋은 인재라는 걸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요? 내가 안 나가봤어? 새로 왔다고 꺼다 놓은 보리자루처럼 거들떠도 안 보는데 거기서 죽치고 있으라고? 당신도 내가 만만해? 그렇게 한심하게 인생을 살라고? 항상 남 탓만 하고 제대로 된 일을 할 생각은 안 하셨지만 엄마는 아빠가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다고 저에겐 나는 아빠 편을 들기도 하셨어요. 네 아빠가 지금 마음에 상처가 커서 그래. 인쇄소에서 일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인쇄소 사장 아들이 가게를 이어받으면서 자신 친구들을 데리고 왔거든. 그러면서 잘렸는데 그게 마음의 상처였나 봐. 엄마는 결국 살림을 혼자 책임지셨고 밤낮으로 식당 설거지, 쇼핑백 손잡이 끼기 등 일을 가리지 않고 하셨어요. 하지만 아빠는 결국 도박까지 손을 대셨고 엄마는 더는 뒷바라지 못하겠다며 이혼을 요구하셨죠. 어머니는 이혼 후 미용 기술을 배우셨는데 손재주 있으신 분이라 빠르게 실력을 쌓으셨어요. 물론 쉽지 않았죠. 배우는 동안 하루 한 끼는 무조건 라면인 시절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어머니는 악착같이 일찍 열고 늦게 닫으셨어요. 그런 소문이 나면서 손님들이 몰리기 시작했고 제가 대학 입학된 2호점까지 개원했어요. 저는 자연스럽게 경영학과로 진학했지만 자연스럽게 엄마를 따라 미용기술도 배웠어요. 어머니 닮아 손재주도 있고 악바리 근성도 있어서 일본까지 가서 공부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제 꽃같은 20대가 끝이 나고 어느덧 30대 중반으로 접어들었더라고요. 그때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은 3살 어린 대학 후배로 갑자기 제 샵으로 왔는데 과 탑을 항상 할 정도로 성적이 우수했던 제가 동문회에서 미용실을 운영한다는 소리를 듣고 놀랐다고 했어요. 전공을 살릴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른 길로 가서 한번 만나보고 싶었다고 했죠. 그 후 회사가 가깝다는 이유로 점심시간에 잠깐 들르고 회사 끝나고 집에 가면서 샴푸를 구매하거나 간식을 전해준다고 하는 등 자주 보면서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했어요. 3살 차이로 제가 졸업반 때 신입생이었고 전 졸업으로 남편은 1학년 끝나고 군대 가면서 연락을 못했고 그땐 얼굴만 알고 잘 몰랐는데 자주 만나니 꽤 남자답고 유머러스한 게 어느 순간 제 마음이 설레는 걸 알았거든요. 남편 역시 대학 때 멀게만 느껴졌던 선배가
멋진 스타일로 웃으며 대하는 모습에 호감이 갔다고 나중에 고백했고요. 그렇게 연인이 되었고 제 나이가 있어서 결혼도 빠르게 진행되었는데 정말 인연이라고 생각했던 건 친정엄마와 시어머니가 안면이 있었다는 점이었죠. 세상에, 희라도 알아? 우리 예전에 자매였던 거? 아니, 나도 지금 널 봤는데 희라가 어떻게 알겠어? 아, 그러네. 세상 좁고 좁다더니 이렇게 우리가 또 만날 줄 누가 알았어. 이게 몇십 년 만이야. 고등학교 졸업하고 못 봤으니 40년은 더 되었네. 돌아가신 외할머니랑 시외가 쪽 할아버지, 즉 시어머니 아버님이랑 혼인관계셨다고 해요. 물론 처음부터 결혼했던 건 아니고 외할머니가 미혼모로 엄마를 키우고 계셨는데 그 지역에서 돈 많은 호랍이랑 결혼했고 그게 어머니 아버님이셨던 거죠. 하지만 반갑게 아는 척하는 지금 모습과 다르게 그 시절의 시어머니는 엄마를 홀대했다고 했어요. 돈 많은 호랍이 꼬셔서 엄마 자리 차지해 재산 빼돌리려 한다고요. 물론 그건 모함이었지만 남들 눈에 15살 차이 나는 결혼이 곱게 보일 리 없었고 엄마는 그런 말이 크게 신경 쓰이지 않으셨다고 하셨죠. 엄만 그런 소리보다 하루 세끼 쌀밥 먹는 게 어찌나 좋던지 겨울에 연탄 한 장으로 박을 데피면 새벽쯤 꺼졌는데 갈 연탄이 없어서 춥게 잤던 거 생각하면 대궐도 그런 대궐이 없었어. 그러니 그런 소리가 귀에 들어왔겠어? 나중에 시어머니와 헤어지고 저에게 말씀하실 때 잊고 지냈던 힘든 시절이라며 묘한 미소를 띠셨죠. 그런데 웃겼던 건 상견례 때 저희 엄마 보고 했단 말이에요. 지금 뭐 한다고? 들어보니까 무슨 미용실 한다던데? 엄마, 뷰티 헤어샵. 맞다. 우리 집 앞에도 있던데 그거 다 니네 거야? 아니, 사돈 내 건가요? 우리 아빠가 예전에 돈 꽤 준 걸로 아는데 사업 미천이 두둑해서 성공하는 것도 수월했나 봐요. 사실혼 관계로 5년 살다가 어느 날 시장 보러 나갔던 외할머니가 교통사고 당하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집에서 나왔다고 엄마는 말했어요. 외할머니가 돌아가시니 더 이상 한 집에 살 수 없다고 생각했던 시어머니 아버지가 엄마에게 돈을 주고 나가서 살라고 했다는 거죠. 웃긴 건 그로부터 또 얼마 지나지 않아 젊은 여자와 재혼했다고 엄마가 말했는데요. 시어머니는 그런 과정은 하나도 이야기하지 않고 엄마가 어떤 시간을 보내고 성공까지 이루어졌는지 궁금하지도 않은 채 지금 현 상황만 보고 판단하고 말씀하셨던 거죠. 사람 쉽게 안 변한다고 네 시어머니는 예나 지금이나 생각 없이 말하네. 그래도 아기는 없으니까 딱히 결혼하지 말라는 말은 안 할게. 그런 시어머니를 보고 엄마는 크게 뭐라고 안 하시더라고요. 혼잣말로 사람 인형 꼬이고 꼬인다더니 라고 알 수 없는 말씀을 하시긴 했지만 크게 반대하지 않으셨고 제 조건이 남편보다 3살 많다는 거 말곤 빠질 게 없으니 결혼까지 무난하게 이어졌어요. 시어머니의 저런 말이 거슬리지 않냐고 물으실 수 있는데 엄마가 원래 그랬던 분이라고 말씀하셔서 저와는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했는데 제 생각이 짧았던 거죠. 아니면 세월이 흐르면서 시어머니가 변했고 엄마와 제 예상을 보기 좋게 벗어났는지도 모르지만요. 결혼 6개월 후부터 시어머니의 행동이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되었으니까 라며 틈날 때마다 가족의 의미를 강조하기 시작하셨거든요. 처음에는 며느리를 챙기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던 건 어느 날 걸려온 전화 한 통 때문이었어요. 정희야, 엄마 본점에 계시지? 전화번호 묻는다는 게 깜빡했지 뭐야? 친구들이랑 갈 건데 괜찮지? 특별한 일 없으면 낮에 계시긴 계시는데 예약 잡아드릴까요? 뭘 번거롭게 그래. 잠깐 보러 가는 건데 남도 아니고. 그런 전화를 받고 엄마한테 별다른 소리가 없어서 정말 잠깐 얼굴 보고 가셨구나 생각했는데요. 이틀 뒤 엄마가 운영하는 본점에 교육이 있어서
제가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시어머니가 친구들 4명을 대동하고 나타나셨어요. 당연히 예약한 것도 아니고 토요일 오후라 예약 손님 외에 일반 손님도 있었는데 그런 건 신경 쓰지 않는 듯 머리 손질하는 엄마 옆으로 시어머니가 직접 걸어가시더라고요. 사돈 나왔어, 내 친구들. 사돈도 알지? 옆 고등학교였어도 우리 집에 자주 왔었잖아. 얘들아, 봐봐. 내 말 맞지? 아, 안녕? 하도 가자고 해서 왔는데 바쁜 것 같네. 그만 가자, 인사했으니까. 가긴 어딜 가. 너 새치 염색한다며? 온 김에 해. 여기 좋은 제품 쓴대. 사돈, 괜찮지? 우리 저기 빈 의자에 앉아있을 테니까 그 손님 끝나면 와서 손 좀 봐줘. 저는 사무실에서 직원 교육을 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어찌나 당당하게 말씀하시던지 제 얼굴이 다 화끈거릴 정도였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어머, 너도 있었니? 잘됐다. 이 친구는 자연스러운 컬러 펌하고 싶대. 너도 알다시피 동네 미용실 비싸기만 하고 마음에 드는 대로 해줄 실력도 안 되잖아. 이참에 우리 며느리 실력도 봐야겠네. 오늘 예약도 많고 일반 손님도 많이 기다리셔서요. 많이 늦어질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어요? 차라리 다음에 다시 오시는 게. 그래, 가자. 기다리는 손님들도 많은데 괜히 패키치지 말고. 눈치껏 가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애둘러 얘기했는데 다행히 시어머니 친구분 중에 알아듣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는데 시어머니는 빈 의자에 있는데 뭐 어떠냐며 큰 소리로 말씀하셨고 다른 친구들이 창피한 듯 시어머니를 이끌고 다음에 다시 오겠다고 나가셨죠. 니네 왜 이래? 나 창피하게 만들려고 작정했어? 내가 괜찮다고 했잖아. 갈 사람 가고 머리할 사람만 들어와. 하지만 몇 계단도 내려가지 않고 화가 나신 듯 크게 말씀하시는 바람에 문 앞까지 배웅하고 뒤돌아서자마자 깜짝 놀랐는데요. 그 소리가 멈춘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가게 문이 다시 열리곤 친구 2분과 들어오셨어요. 아마 2분은 다시 돌아가시고 2분은 기다리려다도 머리를 하고 가겠다고 시어머니 성화에 못 이기는 척 따라오신 것 같았어요. 그날 4시간 기다리시고 결국 공짜로 염색도 하고 펌도 하고 가실 땐 고가의 샴푸와 트리트먼트까지 야무지게 챙겨가셨고요. 고마워 사돈. 덕분에 내 체면이 섰네. 다음에 또 올게. 처음부터 계산할 생각은 없으셨던 듯 상당히 자연스러운 행동에 저는 당황했는데요. 엄마가 가려는 시어머니만 살짝 붙잡고 오늘은 그냥 보내주지만 다음엔 계산하라고 애둘러 말씀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요? 그 말을 듣고도 우리 사이에 무슨 이라며 그냥 가버리셨고요. 그리고 며칠 후 그 샴푸 마음에 든다며 선물하게 몇 개 가져오라고 해서 구매하시는 거냐고 물었더니 무슨 구매냐고 애둘러 말씀하시곤 전화를 끊으셨는데요. 며칠 후 엄마가 다른 지점으로 외국한 사이 어떻게 알고 오셔서 지난번 봐서 알지 않냐며 왔다 갔다고 전화라는 말을 남긴 채 몇 개나 들고 가셨어요. 그 이후로는 정기적으로 요구하시더라고요. 트리트먼트, 헤어팩, 심지어 드라이기까지. 우리 사이에 이런 것 가지고 뭘 그러냐면서 당연하다는 듯 말씀하시는데 이 일로 몇 번이나 남편과 다툼이 있었지만 별다른 소득은 없었어요. 그럼 사드려. 어차피 원가로 주는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사드리는 것보다 싸게 먹히는 건데 오히려 우리한테도 이득 아니야? 화만 내지 말고 현실적으로 생각해. 내 생각엔 그런 것 같은데?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 시어머니의 요구는 미용실 관련 물건들에서 그치지 않고 결혼 10개월쯤 됐을 때 본격적으로 돈으로 초점이 옮겨졌거든요. 어느 일요일 오후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갑자기 과거 얘기를 꺼내기 시작하셨어요. 정희야, 네 외할머니랑 우리 아버지가 예전에 함께 살았던 거 알지? 그때 얘기 들은 적 있어? 네, 가끔요. 우리 할아버지가 네 외할머니랑 결혼했을 때 정말 어려운 시절이었어. 근데 아버지가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셨거든. 아, 네. 그런데 하필 그런 사고를 당하셔서
그래도 아버지는 피 한 방울 안 섞였지만 책임지시려고 큰 돈까지 주고 정말 대단하신 분이셨어. 엄마도 없는 자리에서 저에게 마치 그때 큰 은혜를 당신 아버지가 베풀었기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라는 뉘앙스로 말씀하시는데 듣기 거북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말을 꺼낸 이유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말았죠. 그때 말이 50만 원이지 무려 40년도 더 된 이야기니까 지금으로 치면 억 단위야. 정말 대단한 돈이지. 그때 그 돈 아니었으면 진짜 네 엄마 지금의 성공은 없었을 거야. 그런 시어머니에게 그 돈으로 성공한 거 아니라고 말했지만 들리지 않으시는 듯 당신 말만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정말 예상했던 대로 돈을 요구하셨죠. 그래서 말인데 네 시아버지도 사업 자금이 없어서 계속 이 모양 이 꼴이야. 그때 우리 아버지가 네 엄마한테 도움 줬던 것처럼 이제 네가 도울 차례 아닐까? 도움이라뇨? 많이 달라는 것도 아니야. 2천만 원 정도만. 사업 자금으로 쓰려고 하는데. 엄마, 그런 큰 돈을 갑자기가 뭐야? 우리가 가족 아니야. 네 장모가 예전에 우리한테 도움받은 걸 생각하면 약수한 거지. 생각해보겠다고 애들러 말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며칠 고민에 빠졌죠. 준다고 끝이 아닐 것 같고 안 주면 엄마에게 말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엄마에게 먼저 말을 꺼냈더니 주겠다고 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놀랄 거 없어. 그때 어쨌든 큰 돈이긴 했으니까 은혜 갚는다 생각하고 주고 싶어. 그때처럼 이젠 내가 눈치 볼 형편도 아니니까. 그 정도 돈이면 내가 그때 받았던 돈이나 비슷할 테니 주고 끝내고 싶어. 솔직한 속내를 말하는 엄마의 뜻을 따라 돈을 보내주었죠. 하지만 시어머니한텐 그때 그 돈보다 아직 부족한 것 같았어요. 엄마의 예상과는 달리 2천만 원을 받고 난 후 시어머니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오히려 더 당당해지셨거든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정말 지쳐가고 있던 차에 시동생이 결혼 소식을 알려왔어요. 이제 갓 대학을 졸업한 20대 초중반 아가씨와 결혼한다고 하더라고요. 시동생은 그동안 회사 동료들이나 친구들에게 우리 형수 친정은 정말 대단하다고 미용실 체인하시는데 완전 성공하셨다며 자랑하고 다녔던 모양이에요. 예비 신부도 하나밖에 없는 예비 신랑 사돈네가 잘 산다고 하니 다행이라며 좋아했다더라고요. 시댁에서 인사를 시켜준다고 해서 만나러 갔는데 정말 해맑고 예쁘장하게 생긴 아가씨였어요. 대화를 나누다 보니 요즘 보기 드문 순수한 마음씨를 가진 분이더라고요. 언니, 저는 정말 현모양처가 꿈이에요. 빨리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남편 내조하면서 살고 싶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가정보다 개인 꿈을 쫓는 게 대부분인데 정말 대단해요. 가정이 바로 서야 나라도 미래도 밝아지는 게 사실이잖아요. 내 말이 그 말 아니니? 요즘 젊은 여자들 다 지 잘난 줄 아는데 우리 집에 제대로 된 며느리가 이제서야 들어오는구나. 순간 뭐지 싶었던 건 언제는 일하는 며느리가 최고라고 저를 치켜 세우더니 이젠 집안에서 내조하는 여자가 최고라고 말을 바꾸었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마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역시 시어머니답네 라는 생각이 나오게 만들었죠. 생각 없이 말한다는 엄마 말이 떠오르기도 했지만 상황에 따라 자기 유리한 대로 말하는 게 시어머니였으니까요. 그렇게 며칠 흐르고 가족 모임에서 시동생 결혼 준비가 어떻게 돼가는지 시어머니가 과한 관심을 보이셨어요. 그래, 집은 구했어? 현모양처가 꿈이라고 말하는 거 보면 결혼하자마자 애부터 갖자고 성화할 텐데. 이왕이면 평수 좀 있고 어린이집 가까운 데로 찾아봐. 물론 네 직장도 가까워야지. 그런 건 말 안 해도 알지? 이미 결혼하고 손주도 여럿 있는 듯 먼 미래까지 내다보시며 이야기를 덧붙이시더라고요. 시동생도 어이없는 듯 조금씩 형편에 따라 넓혀가면 되는 거라며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 때문에 크고 넓은 집을 갈 필요가 있냐고 말했죠. 아이고, 이래서 안 된다니까. 어디 인생이 뜻대로 순탄하게만 가는 줄 알아?
그러다 첫애가 쌍둥이면 그때 이사 가게? 이사 갈 때마다 복비에 이삿짐 센터 비용에 나가는 돈이 더 많아. 차라리 처음부터 큰 집 구하는 게 이득이라고. 엄마 말 믿어. 다 경험에서 나온 말이니까. 그러면서 동네는 회사 근처, 평수는 30평대가 좋겠다고 아예 선을 그으시더라고요. 그래야 예쁘고 어린 며느리 데려오는데 부끄럽지 않다는 말까지 덧붙이셨죠. 집에 돌아오는 길 남편이랑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좀 과한 게 아닌가 싶었어요. 사실 말이 시동생이 대기업 다닌다고 하는데 대기업 생산직 라인이고 그마저도 계약직이거든요. 물론 생산직 라인을 폄하하는 말이 아니라 불안정한 직업에 대출 많이 받으면 다 빚인데 갚을 능력도 없는데 집부터 덜컥 구하는 게 맞나 싶었으니까요. 솔직히 그걸 시동생은 아는 것 같았는데 옆에서 부추기는 시어머니 때문에 시동생도 헤어질 때쯤엔 그런가? 동화되는 것 같아 걱정이었던 거예요. 그래도 알아서 잘하겠지 하고 2주 정도 지났을 무렵 새로운 체인점 오픈으로 한창 엄마와 바쁘게 시간을 보내며 시동생 일을 잊고 있었어요. 지방에 새롭게 오픈하는데 샵인 샵이라고 샵 안에 또 다른 샵을 임대하면서 수익을 나눠 먹고 안정적인 구조로 가는 게 있는데요. 보통 미용실 안에 네일샵을 임대해서 서로 윈윈하는 구조인데 화장품을 입점시키는 건 어떨까 엄마랑 상의하고 있었어요. 작은 규모가 아니라 어느 정도 구매할 수 있도록 다양한 브랜드의 립스틱이나 색조 화장 같이 쉽게 구매할 수 있는 품목으로 접근성을 높이자고요. 그러면 인테리어부터 다시 다 계획해야 해서 이런저런 의견을 주고받느라 제가 엄마 샵으로 출근하는 날이 점점 늘어가고 있었어요. 그날도 한창 엄마와 정신없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고 엄마는 중앙 테이블에서 일어나 창가 커피 머신 쪽으로 커피를 뽑으러 이동하는 찰나 전화벨이 분주하게 울리는 거예요. 도임주임인가 보다. 아무래도 그 디자인은 안 될 건가 봐. 다시 생각해달라고 너 오기 전에 연락 와서 답했는데 또 전화 오는 거 보면 스피커로 전화 좀 받아봐. 너도 같이 들으면서 의견 좀 내. 될 것 같은데 자꾸 안 된다네. 저 역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다양하게 도면을 구성하고 있던 터라 엄마의 말에 자동적으로 엄마 핸드폰에 손이 갔고 스피커로 받으려고 버튼을 누름과 동시에 핸드폰에 뜬 이름을 확인하게 되었죠. 그런데 엄마의 예상처럼 인테리어 회사 김주임이 아니라 시어머니였어요. 당황한 전 엄마 전화기를 들고 선명하게 찍힌 사돈 글자를 보여주며 시어머니라고 엄마에게 알려주었고요. 사돈, 오늘은 좀 한가한가 보네요. 빨리 전화를 받는 거 보니까? 엄마가 깜짝 놀라며 여보세요라고 말하기 전 시어머니가 먼저 말문을 여는 바람에 본의 아니게 양가 어머니의 통화를 듣게 되었네요. 사돈 한가하긴요. 바쁜데 손님 보는 게 아니라 사무실에서 서류 보고 있어서 빨리 받을 수 있었네요. 그래요? 바쁘면 좋죠. 물 들어올 때 노저으라고. 그래야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잖아요. 전화를 받자마자 몇 마디 나누지 않았는데 또 돈 타령인가 싶으면서 엄마에게 미안해지며 빨리 전화를 끊길 바라는 마음뿐이었어요. 그래서 엄마에게 빨리 전화를 끊으라는 제스처를 하는데 시어머니는 그런 걸 당연히 모르니 당신 말을 끊임없이 이어나가더라고요. 우리 둘째 곧 결혼한다는 거 들었죠? 네, 희라에게 들었어요. 축하해요. 고마워요. 말로만 하지 말고 성의 보여줄 거죠? 네? 성의라뇨? 뜬금없이 시동생 결혼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성의 이야기를 하는 시어머니. 역시 결국 돈이구나 싶으면서 또 뭐 때문에 이러나 싶더라고요. 정말 돈을 맡겨놓은 것도 아니고 그 옛날에 도움을 줬다고 울거먹는 것도 이미 뼈가 으스러질 때까지 울거먹은 것 같은데 말이에요. 더군다나 그 돈도 시어머니가 주신 것도 아니고 시할아버지가 주셨으니 솔직히 시어머니가 마치 당신이 하신 것처럼 빚 갚으라는 식으로 말할 건 아니라는 생각까지 가만히 있긴 어렵다는 결론으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애들러 얘기하지 않을게요.
딱 3억만 줘요. 3억이요? 아니, 그럼 큰 돈을 왜? 왜긴 왜요? 우리 둘째 전세자금이 부족해서 그러죠. 대출 받는다는데 솔직히 이자가 한두 푼도 아니고 월급 받아도 애 낳고 키우기 빠듯한데 한 푼이라도 아끼면 좋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사돈총각 결혼하는데 필요한 돈을 저한테 달라는 말씀이세요? 엄마도 듣다가 어이없으셨는지 다시 되물으시더라고요. 옆에서 듣는 저요. 이미 울그락불그락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면서 대체 왜 이러냐고 따지라고 입을 떼는 순간 시어머니가 더 어이없는 말을 떠드셨네요. 진짜 어른이 일상스러운 소리를 못하겠고 시끄럽게 떠들었다는 말이 그나마 어울릴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어려운 말 했어요? 이번에 말 들어보니까 또 지방에 체인 하나 오픈한다던데? 3억 별거 아니잖아요. 있는 사람이 더 한다더니 설마 그 돈이 아까워서 그래요? 가족끼리 그러지 맙시다. 못해주면 히라 쉽사리 바로 시작할 테니 그런 줄 알아요? 그러더니 엄마 답변도 듣지 않고 전화를 뚝 끊어버리는 거예요. 아마 당신도 알았겠죠. 말도 안 되는 요구, 윽박 지르거나 안 좋은 말 되돌아올 것 뻔하니 당신 말만 싸지르고 전화를 끊은 거였어요. 엄마 미안해. 내가 해결할게. 저도 모르게 처음 튀어나온 말은 미안하다는 말이었어요. 이런 집안인 줄 모르고 괜히 엮여서 엄마의 안 좋은 옛 추억도 떠오르고 다시 엉키고 설키면서 불쾌지수만 점점 더 높아지고 있었으니까요. 엄마가 한숨 쉬며 말을 하려는데 사무실 문이 열리면서 남편이 들어왔죠. 제 차 정비를 맡기면서 당분간 차를 못 쓰게 되었는데 엄마 샵에 왔다는 걸 아는 남편이 퇴근길에 절 데리러 온다고 했거든요. 남편을 보자마자 쌓였던 울분이 쏟아져 나왔어요. 야, 너 들어오지 말고 당장 네 엄마한테 꺼져. 꼴도 보기 싫으니까. 그런 황당한 눈으로 쳐다보지 말고 당장 나가라고. 미쳤어? 장모님도 계신데 왜 그래? 미친 건 내가 아니라 니네 엄마지. 왜 그러냐고? 내가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러는지 네가 네 엄마한테 물어보라고. 당장 안 나가면 경찰 부를 거야. 그러면서 테이블 위에 있는 잡동사니를 하나둘 남편한테 던졌어요. 빈말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하는 걸 수 있지만 이 사태의 원흉은 결국 저 남자와의 만남, 결혼이었으니 이렇게 당해도 억울할 게 없다고 생각했네요. 남편이 나가고 나서 엄마에게 조용히 말했죠. 엄마, 내가 다 해결할게. 더 이상은 호구처럼 못 살아. 가만히 있으니까 진짜 사람을 뭘로 보는 거야? 엄마도 이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는 듯 그렇게 하라고 짧게 대답을 한 채 회의실을 나가셨어요. 아빠와 결혼 생활을 하면서 상황이 나쁠 때 오가는 말들이 얼마나 상처가 되셨는지. 엄마는 제 기분, 제 상황을 이해하시는 듯 아무 말씀도 덧붙이지 않으셨죠. 그 상황이 더 죄송했고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생각에 사무실을 빠져나와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어요. 사실 이 일이 일어나기 전부터 끝을 예감했었는지 시어머니가 저지른 만행들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있었거든요. 처음 미용실 일이 터졌을 땐 정말 고소라도 할 생각으로 정리했던 건데 차츰 시간이 지나니까 그래 어디까지 가나 두고 보자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일을 갈게 만들더라고요. 그런 일들조차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니 이런 걸로 따지고 들어봤자 눈 하나 깜짝 안 하겠다 싶었거든요. 그래서 속으론 뒤집어지는 날이 한두 날이 아니었어도 차근차근 증거를 모으며 터뜨릴 날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날이 생각보다 빠르게 왔어요. 그래서 그동안 모았던 자료들을 가지고 평소 상담했던 변호사에게 가지고 가 모두 펼쳐 보여줬더니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이 정도였는데 그동안 정말 가만히 잘 참고 계셨네요. 진작 오셨어도 되었는데 증거가 충분해서 쉽게 마무리될 수 있겠어요. 변호사 말을 들으면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대치의 인내심을 시험했으니 이제 본격적인 쇼타임이 시작되는 게 정당하다는 생각을 했더니
가슴이 두근두근 뛰는 거예요. 우왕좌왕 생각도 못한 상태에서 타격을 받는 모습들이 머릿속에 그려지면서 함부로 놀라는 그 주둥아리 이제 못하겠구나 싶으니 쌤통이다 싶었죠. 먼저 시어머니가 저지른 짓들부터 정리했어요. 미용실에 와서 공짜로 머리하고 고급 샴푸랑 트리트먼트 챙겨간 거 전부 CCTV에 찍혀 있었거든요. 변호사가 계산해보니 총 피해액만 500만 원이 넘어가더라고요. 이 정도면 상습 절도죄 적용 가능합니다. 특히 CCTV 증거가 명확하니까 고발하면 바로 수사 들어갈 거예요. 내용 증명 작성할 때 제 손이 떨렸던 건 분노 때문이 아니라 너무 시원해서였죠. CCTV 캡처 사진들과 함께 상습 절도죄로 고발 예정이라고 적어서 시댁으로 빠르게 킥으로 보냈어요. 시어머니가 무슨 내용인지 알기 쉽도록 세세하게 작성해서 덧붙였고요. 그동안 저희 미용실에서 무단으로 가져가신 물품들의 상세 내역입니다. 염색 6회, 평균 30만 원씩, 180만 원, 펌 4회, 평균 30만 원씩 120만 원, 고급 샴푸 12개, 개당 3만 원, 36만 원, 트리트먼트 8개, 개당 8만 원, 64만 원, 헤어팩 15개, 개당 2만 원, 30만 원, 총 430만 원입니다. 이 모든 것이 CCTV에 명확히 녹화되어 있으며 일주일 내로 변제하지 않으실 경우 즉시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계실 시아버지가 받을 내용은 또 별도로 적었어요. 시아버지는 성품이 온화하시긴 했는데 시어머니가 하시는 걸 옆에서 묵묵히 지켜보는 타입으로 원래 그렇다고 생각하시는지 가족 모임에서도 별 말씀을 안 하셨는데요. 무언의 동조라고 생각했기에 시아버님도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게 공평하다고 생각했어요. 누가 봐도 시어머니가 하는 행동들 말이 정상은 아니었으니까요. 다만 새로운 사실이 추가되어서 알려지는 거라 충격이 좀 있을 건 생각했었네요. 시어머니가 그동안 친정에서 뜯어간 돈들 2천만 원 명품 가방, 가쪽 물건들의 상세 내역을 정리했거든요. 아버님, 그동안 어머님께서 아버님 명의로 이런 돈들을 요구해서 받아가셨습니다. 어머님이 시아버지 사업자금이라고 하셔서 드린 건데 아버님이 직접 갚아주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내로 2천만 원 플러스 이자 100만 원, 총 2,100만 원 입금 부탁드립니다. 시아버지는 이걸 보고 완전히 돌았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남편한테 들은 얘기인데 시아버지가 자기는 전혀 몰랐다면서 시어머니한테 고함 쳤다고 해요. 당신이 내 명의로 돈까지 달라고 했었어? 나는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데 그 돈 어디다 썼어? 그래놓고 나보고 갚으라고? 대체 뭐하고 다닌 거야? 평소 트러블 있는 걸 싫어하셔서 묵묵히 넘기셨었는데 난생 처음 큰 목소리 내며 목에 핏대가 선명해지도록 화를 내는 시아버지 모습을 보시곤 시어머니 당황해서 벌벌 떨었다고 나중에 남편이 알려주며 이렇게까지 하고 싶냐고 따지는 듯 말했었네요. 역시 초록은 동색이라고 그나물의 그 밥이었던 거예요. 뭐가 잘못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원인 규명에 나서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남 탓, 자신들은 고고한 척, 모든 혜택이 당연한 척 굴었던 게 떠오르며 왜 이딴 걸 그동안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했을까 싶었어요. 나이가 차며 결혼에 조바심을 냈던 게 원인이면 원인이었겠구나 싶으면서 이제 결혼에 목매지 말아야겠다는 생각까지 하게 이르렀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 일을 실행하게 만든 시발점, 시동생 일이 남아있었으니까요. 전 예비신부, 동서가 될 뻔한 여자에게 직접 연락했어요. 물론 처음에 망설였던 건 정말 사랑하는 사이가 아닐까. 내가 괜히 그런 사이까지 끼어드나? 집이 이렇게 되고 전세자금 못 구하면 어차피 다 알게 되는 거 아닐까. 다양한 생각이 들었는데요. 문득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제 남편이 이런 놈인 줄 알았다면, 시어머니가 그런 인간인 줄 알았다면, 누군가 도시락 싸가며 말려주지 않더라도 얹을만 해줬어도 이렇게까지 안 왔을 텐데 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역할을 해주고 싶었어요. 알려주고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알겠다면 솔직히 할 말 없지만 모르고 저처럼 된통 당하는 건 억울할 것 같았고 그건 저 하나로 됐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이런 말 저도 고민 많이 했는데 혹시 직장에 대해 알고 있는 거 있어요? 직장이요? 대기업 정규직으로 다니고 있는데 혹시 그게 문제가 되나요? 자기 혼자 외벌이어도 충분하다는 말에 제 꿈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서 결혼하는 건데. 역시 그럴 줄 알았죠. 겉에서 볼 땐 정확하게 어떤 업무를 하는지 회사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닌 이상 알기 어려우니까요. 사실 대기업이라는 타이틀은 맞는데 정규직 아니고 계약직이에요. 그리고 일반 사무실 아니고 생산 라인이고 그마저도 업무 실수가 잦아서 연장 못하고 올해 말까지만 근무한다고 알고 있어요. 네? 올해까지요? 그런 말 없었는데. 그리고 구하시기로 한 전셋집은 아마 어려울 거예요. 그건 왜요? 어머님이 저희 친정 엄마에게 3억 지원하라고 하셨는데 저 곧 이혼하거든요. 예비 신부가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하면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한참 바라보더니 어렵게 입을 열었죠. 그러니까 지금 하신 말씀이 모두 사실이라는 거네요. 네, 어떤 결정을 내리시던 제가 관여할 바는 아니지만 적어도 사실을 안 상태에서 선택하시는 게 후회 없으실 것 같아서요. 예비 신부는 눈물을 걸썽이며 알았다는 말만 하더니 별 다른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헤어짐이 마무리되었는데 다음 날 시댁은 또 한 번 발칵 뒤집혀졌다고 하더라고요. 너지? 네가 그랬지? 전화가 와선 다짜고짜 시어머니가 내뱉은 첫마디였어요. 그러자 남편이 그래, 네가 우리 동생 결혼 못하게 혼삿길 다 막은 거지. 예비 신부 아버지가 전화해서 따지고 들면서 거짓말로 시작한 결혼 끝까지 가길 원했냐며 분에 못 이겨 온갖 욕이 다 나오는 걸 들었다고 남편이 다짜고짜 저에게 따졌거든요. 지원하기 싫으면 거기서 그만인 거지 이렇게까지 해야 했었냐며 저에게 분풀이하듯 언성을 높였죠. 그 모습 역시 저는 너무 웃겨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가족들이 풍비박살 나고 있는 게 모두 제 탓이고 저만 나쁜 년을 만들고 있었으니까요. 어이없어서 대놓고 말했네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한 번도 고민한 적 없지. 가족들 다 문제가 생기는데 왜 나는 아무 일도 없지? 벌벌 떨지도 않았고. 무슨 소리야. 네가 작정하고 미친 짓 하는데 왜 나까지 끄집어드는 거야? 난 아무 잘못 없는데. 네 엄마가 3억 안 주면 시집살이 시킨다고 우리 엄마한테 말했는데도 사실 확인도 해보는 성의조차 안 보였나 보네. 아니면 알고도 그게 왜 잘못되었는지 모르는 등신이거나 둘 중 하나겠네. 뭐? 너 지금 말 다 했어? 아니, 아직 안 끝났어. 그 시집살이 시작은 네가 해. 나는 친정살이 시작할 거니까. 너 반품됐어. 그러니까 나 대신 네 엄마랑 잘 살아봐. 오늘 중으로 이혼장 도착할 거야. 진흙탕에서 뒹굴기 싫으면 깔끔하게 도장 찍어. 나는 끝까지 갈 생각이니까. 그리고 남편이 뭐라고 변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 전화를 끊었더니 다시 전화벨이 울렸는데 당연히 받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이번엔 카톡으로 대체 왜 그러냐, 뭐 잘못 먹었냐부터 만나서 얘기하자, 내가 잘못했다 등등 그 짧은 사이에 정말 다양한 톡을 보내더라고요. 똥줄 탔겠죠. 그러든지 말든지 속이 다 후련했네요. 그렇게 통보하고 나니 시댁에서 어떤 반응이 올지 궁금하면서도 한편으론 이미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들이 머릿속에 그려지더라고요. 아마 시어머니는 끝까지 당당할 거고 시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수습하려 들 거고 남편은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저만 나쁜 사람 만들려고 할 거라고요. 저 역시 제 예상은 틀리지 않았어요. 첫 번째로 온 반응은 시아버지로부터였어요.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연락이 왔는데 2,100만 원은 분할 상환하겠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미용실 물품 대금 430만 원에 대해서는
시어머니가 그런 적 없다며 부인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웃기네 정말. 변호사한테 CCTV 영상 전체를 법원에 제출할 준비를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정식으로 고발장을 접수하기로 했고요. 그런데 고발장을 넣기 하루 전날 갑자기 시어머니한테서 직접 전화가 왔어요. 정희야,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니? 막말로 니네한텐 그거 얼마 아니잖아.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힘이 없더라고요. 아마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야 심각성을 깨달은 모양이었어요. 어머님,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사과하신 적 있으세요? 아니 그런 걸 가지고 뭐 사과까지. 별거 아니니까 법적 처분 받으세요. 어머니 생각대로라면 아무 잘못 없으니 무혐의 처분 받으시겠죠? 정희야, 내 말은 아무 잘못이 없다는 게 아니니까. 가족이니까 그 정도는 이해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거지. 가족이요? 가족이라서 저희 엄마한테 3억 안 주면 저 시집살이 시킨다고 그렇게 통보하셨어요? 그래. 알았어. 돈은 갚을게. 갚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고소는 취하해줘. 430만 원 오늘 내로 입금하시고요. 앞으로 저나 저희 엄마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그럼 고소는 취하해 드릴게요. 그러고는 전화를 끊었더니 30분도 채 안 돼 430만 원이 입금되었다고 알림이 오더라고요. 시아버지 이름으로요. 하지만 이게 끝은 아니었는데 진짜 재미있는 일이 벌어진 거죠. 시동생 결혼이 파기되고 올해 연말까지 근무하기로 했던 시동생이 그마저도 채우지 못하고 잘렸다는 거예요. 업무 성과도 잦은 실수로 별로였다는데 어느 순간부터 결혼한 형이 잘 나간다며 제 이야기를 덧붙이고 돈을 빌려달라고 했던 모양이에요. 형수한테 말하면 주겠지만 그러고 싶지 않다면서 곧 갚는다는 말에 제가 운영하는 지점이 시동생 근무지와 가까웠기에 믿고 빌려줬다고 하는데요. 그런 게 한두 명이 아니었더라고요. 결혼 앞두고 전세 자금이라도 마련해본다고 주식, 코인에 투자했고 당연히 그 돈은 공중분해되었죠. 그 일이 예비신부 아빠가 분이 덜 풀렸는지 회사에 와서 분풀이 하시면서 밝혀졌고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결국 잘린 거예요. 계약이 중도 해지되고 그 잘못이 시동생에게 있었으니 취업난이 어려운 지금 재취업은 꿈도 못 꾸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중간중간 이런 시시콜콜한 속사정까지 저에게 까발리며 이제 속 시원하냐고 뭐라고 하는 남편 덕분에 소식 들을 때마다 정말 속 시원했네요. 그리고 더 웃긴 건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얘기였어요. 시아버지가 그동안 모아놓은 노후 자금을 거의 다 털어서 제게 갚았는데 그 때문에 집에서 매일 부부싸움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시아버지가 시어머니한테 당신 때문에 내 노후가 다 망했다며 집을 나가버렸다는 소식도 들었어요. 동네에서도 시어머니를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해요. 알고 보니 시어머니가 그동안 동네 친구들한테도 비슷한 짓을 했던 모양이에요. 사돈이 미용실 체인 대표라서 할인받을 수 있다며 친구들 데리고 우리 미용실 가서 공짜로 머리하고 물건 챙겨간 얘기가 소문이 났거든요. 친구들이 나중에 알고 보니 시어머니가 며느리랑 사이 좋아서 그런 거다라고 거짓말했던 게 밝혀진 거예요. 결국 며느리한테 고소당할 뻔한 도둑질하는 사람이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동네 모임에서도 완전히 따돌림 당하게 됐어요. 그 과정에서 시어머니가 그동안 다른 며느리들 흉도봤던 것들까지 다 밝혀졌나 봐요. 우리 며느리는 다르다며 효성이 지극해서 뭘 달라고 해도 다 준다고 자랑했던 게 사실은 협박과 갈치였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런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속이 시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진작 대응할 걸 하는 아쉬움도 있었는데요. 남편은 그 와중에도 끝까지 저를 원망하더라고요. 이혼 서류에 도장 찍으면서까지 이렇게 집안을 풍비박살내서 속이 시원하냐고 심하다는 걸 보니 정말 끝까지 정신 못 차리지 싶었네요. 있는 사실을 고지했을 뿐인데 행동한 너, 니네 엄마, 방관한 니네 아빠, 철부지처럼 날뛴 네 동생은 아무 잘못 없고
알려준 내 잘못이다. 끝까지 너답다. 마지막까지 남 탓하는 남편을 보며 정말 잘 헤어지는구나 싶었어요. 이혼이 정식으로 성사된 건 그로부터 한 달 후였는데 그 후 저는 엄마와 새로운 지점 오픈 준비로 정말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시댁에서 받아낸 돈으로 인테리어 비용도 보태고 화장품 입점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거든요. 희라야, 이번 일로 엄마가 너를 다시 보게 됐어. 정말 의젓하고 당당하게 처리하더라. 그리고 미안해. 왜 엄마가 미안해? 내가 미안한 거지. 내가 처음에 시어머니 성격 안다고 했잖아. 그런데 내 판단이 틀렸어. 세상 살면서 더 심해질 거라고는 예상 못해서 달라졌을 거라 기대한 내 잘못이 커. 그때 내가 널 말리기만 했어도. 그게 왜 엄마 잘못이야. 엄마는 항상 어떻게든 좋은 결과를 만들고 싶어서 최선을 다한다는 거 알아. 그러니까 내 탓도 아니고 엄마 탓도 아닌 걸로 생각하자. 응? 그래.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어쩌면, 아주 어쩌면 엄마는 그때 순간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했던 것 같아. 그런데 이제 마음이 편해졌어. 고마워, 딸. 잊고 싶은 상처는 어느새 트라우마처럼 기억에 남아. 시간이 지나 다시 만나면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게 있나 봐요. 엄마에게도 그랬던 것 같은데 이 일로 깨끗하게 훌훌 털어버릴 수 있었다고 말해줘서 제 마음도 한결 편해졌네요. 지금은 제 지점을 다른 매니저에게 넘기고 관리직으로 전체 지점을 돌며 관리하고 있어요. 이제 완전히 30대 중반을 넘어섰는데 예전처럼 결혼에 대한 조바심도 아예 사라져버렸네요. 급한 마음에 덤빈 결과가 얼마나 처참한지 겪었으니 당분간 결혼은 내 인생에 없다고 생각하려고요. 그렇게 시작한 친정살이 전보다 더 마음 편하고 감사하게 지내고 있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오늘도 내일도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